안녕하세요, 박천익입니다. 오늘은 핵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핵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했던 게 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질량이랑 에너지랑 어떤 개념이라고? 등가, 그러니까 즉 같다라는 개념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질량도 결국에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거야.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무슨 운동 에너지 이런 것처럼 이 질량이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게 아인슈타인이 말했었던 거고, 요거는 그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거친 끝에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 에너지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구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말이 조금 이상하고, 질량이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에너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진다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지.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에너지의 형태에서 뭐로 바뀐 걸까? 열 에너지랑 빛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즉 질량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일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니까 빛이나 열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저 질량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에너지의 한 형태였구나라는 걸 배우는 게 핵에너지에서 배우는 단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우리 그러면 핵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핵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지. 핵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정해진 특정 궤도로 돌고 있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요렇게 생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원자라 그러고, 요 내부에 있는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원자 핵이라 그래. 그 크기를 따져보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축구 경기장에 한가운데 놓여있는 축구공의 크기가 원자 핵의 크기다라고 배웠었는데, 요즘 최신 정리되어 있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야구 경기장 가운데 놓여있는 야구공만 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생각보다 이 원자는 뭐가 엄청나게 많어? 빈 공간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야. 거의 99% 넘게 해당할 만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지.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빈 공간을 모조리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사람이 먼지보다도 작아진대. 되게 신기하지? 앤트맨의 원리인가? 아무튼 이 원자 핵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양성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랑 아무런 성질을 띠지 않는, 전기적으로 아무런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지. 중성자는 이렇게 N 뉴트론이라고 써주고, 양성자는 줄여서 P라는 걸로 써줘. 오케이?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 핵이다. 그러면은 이 그림만 봐도 너네가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얘네 어이가 없게도 N 하나 더 그릴까? 어이가 없게도 이 녀석을 한번 보면은 양성자 5개가 서로가 서로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전기력으로 밀어내고 있어. 맞지? 왜? 전기력 공식에 의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은 그 전하량을 곱한 거랑 같다 그랬는데, 양성자는 전하량이 1씩 되지. 그러니까 1을 넣어주면은 여기 전기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뭐에 가까울 정도로 작냐면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 분모가 0의 제곱에 가까울 정도로 작으면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거니까 이 힘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크겠지. 그렇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는 게 바로 무슨 힘이니? 핵력이지. 핵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핵자끼리 작용하는 힘 또는 쿼크끼리 작용해가지고 핵자를 이루려는 힘을 말해주고 있어. 모르는 사람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그 부분 다시 봐. 그거 안 보면 안 돼. 물리는 1단원에서부터 출발이라 그랬어. 1단원에서 제대로 안 해놨으면 뒷단원도 다 하기가 어려워.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착하지 않냐? 업쿼크 2개, 얘네 각각 전하량이 3분의 2. 그리고 다음 쿼크가 1개가 들어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얘네끼리 강력한 핵력으로 결속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쿼크끼리 강력한 핵력으로 결속을 해 있어. 이 녀석이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는 어떻게 생겼니? 양성자 하나랑 다운 쿼크 이런 식으로 생겼지. 물리에서도 하고 화학도에서도 해가지고 너네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야. 모르는 사람은 혹시 이거 보기도 하고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그 복습도 해갖고 오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고, 아주 거리가 가까울 때 뭐 10조분의 1m인가 그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 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강력한 핵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구속하게 된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좀 가능해지지. 양성자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서로 밀어내려는 전기력이 어마어마해졌는데 그거를 갖다가 밀어내는 힘을 갖다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데 걔를 갖다가 한 곳에다가 확 묶어버리는 게 누굴까? 얘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핵력이라고. 서로가 서로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핵력.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양성자랑 중성자 사이에만 핵력이 작용하나요? 아니, 핵자 사이에는 모조리 다 작용한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기율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수소, 헬륨, 그리고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칼륨, 칼슘까지 총 20번까지 너네가 외워봤을 텐데 중등과학에서도 그렇고, 그치? 융합과학을 하면서도 그렇고 화학을 하면서도 그렇고 했을 텐데 요 원소 번호라는 게 있어.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20번. 이 원소 기호라는 건 결국에는 뭘 나타내 주는 거였냐면은 과학자들이 뭐로 지정을 한 거냐면은 양성자의 수로 지정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치? 양성자의 수가 하나면 수소, 양성자의 수가 헬륨, 그 2개면 헬륨, 어디에? 원자 핵에. 양성자 수가 20개면 뭐? 칼슘. 오케이?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어. 서로 밀어내려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중성자가 붙어가지고 요 녀석을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없어. 자연의 이치상. 자연은 항상 최고로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알지? 열에너지에서도 나오지. 그러면은 얘는 혼자 있는 상태가 가장 가볍고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상에 있는 수소는 대부분 양성자 하나가 혼자 핵자리를 갖다가 지키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헬륨으로 왔을 때는 다르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이런 식으로 양성자가 2개가 들어있는 걸 헬륨이라고 인간이 지정을 했단 말이지. 외계인들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양성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잡아주기 위해서 누가 더 갖다 붙은 거냐면은 뉴트론이 갖다가 붙은 거야. 몇 개가? 2개가. 오케이? 그래서 이 핵력으로 떨어지려는 전기력을 갖다가 잡아주고 있는 게 이 헬륨의 원자 핵의 형태라고. 그 주변을 그리고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니? 2개가 돌고 있지. 오케이? 기억들 나지? 그러면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20개, 양성자가 20개야. 그래서 중성자가 20개가 들러붙어. 오케이? 근데 자연상에 되게 신기한 물질들도 있다? 분명히 양성자의 번호에 따라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원소 기호를 지정을 해줬었는데 희한한 걸 발견을 한 거야. 수소는 수소인데 일반적인 수소보다 더 무거워. 그래가지고 한번 핵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가 붙어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핵에 양성자 하나가 있고 중성자 하나가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불편할 일이 없거든. 얘가 얘를 밀어내지도 않고 얘네 둘은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냥 붙어 먹어 있을 뿐이야. 오케이? 이런 물질도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니 수소는 수소인데 중성자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 이미 원소 기호를 갖다가 양성자의 개수로 하자라고 지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동위 원소라고 하기로 했어. 양성자는 같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자연 상태의 것과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수소라고 불러주고,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가 더 붙어 있으면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삼중수소라고 불러줘. 그럼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 삼중수소라는 녀석은 자연 상태로 봤을 때 어때? 굉장히 원래 가볍게 다닐 수 있는 녀석인데 엄청나게 무겁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자연의 상태로 찾아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붕괴를 해. 이런 물질 보러 방사성 원소라 그래.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야. 오케이? 모든 물질들은 다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물질을 가질 수가 있어. 왜? 동위원소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중성자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오케이? 원소 기호는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정해지고 동위원소 관계는 중성자 개수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그럼 서로가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라는 건 양성자 개수는 똑같아야 되고 중성자 개수는 달라야 되겠지. 양성자도 같고 중성자도 같으면 그건 어떤 물질이니? 그냥 같은 물질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칼슘까지 왔을 때도 양성자 20개, 중성자 20개라는 거야. 요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인간의 지금 기술이 원자 핵의 크기를 재는 것도 불가능하대. 어떤 기계 갖다가 원자 핵의 길이를 갖다가 재는 게 불가능하대. 너무너무 작아서. 근데도 불구하고 양성자랑 중성자의 크기까지도 사람들이 다들 가늠을 했다? 어떻게 했을까? 질량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갖다가 해봤었대.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한번 재봤더니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나왔고, 중성자의 질량을 재봤더니 양성자보다 아주 살짝 전자 하나 정도 더 많은 정도 크기의 질량을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사람들은 양성자의 질량이랑 중성자의 질량을 갖다가 양성자의 질량을 갖다가 거의 같다라고 보고 있고, 요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 즉 한 입자의 질량을 갖다가 1U라고 지정을 해놨어. 그냥 단위야. 오케이? 요게 바로 그 원자량의 단위야. 그래서 그럼 전자는요, 선생님?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보다 뭐 1836분의 1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kg이면 0.1kg짜리 녀석이 내 주변을 돌고 있는 거지. 거슬려 안 거슬려? 별로 안 거슬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거의 몇에 가깝다고 보고 있냐면은 0kg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 오케이? 물론 0은 아니야. 근데 0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면은 원자량을 이제 측정한다라는 거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측정한다라는 거고, 얘는 1이 나오겠네. 얘는 총 양성자랑 중성자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4개지? 그래서 4가 나올 거고, 리튬 같은 경우는 6이 나올 거고, 베릴륨은 8이 나오겠지. 칼슘은 40이 나오겠지. 너네가 화학 시간에 죽자고 외웠던 원자량 안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 지금 제가 규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수소만 빼고는 원소 기호에다가 2만 곱해주면 원자량을 무조건 다 알 수가 있네요. 아니야. 잘 생각해보자. 뒤로 쭉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야이씨, 이거 양성자 76개라고 쳐보자. 얘 뭘까? 76번 금일의 금 맞냐? 원소기호?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에 달아줘. 원소기호 잘 몰라. 화학이니까. 여기에 중성자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어쩌려고? 양성자들끼리 어마어마하게 밀어내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개수도 어때? 더럽게 많지.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들이 밀어내는 힘을 막으려고 76개의 중성자가 붙었어. 그랬는데 양성자가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가 밀어내는 힘이 어떨까? 너무너무 세.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들이 뭐라고 판단을 했을까? 아, 씨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야, 더 달라붙어 라고 했겠지. 그래서 뒷번호로 갈수록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서로 더블 관계가 아니야. 같은 관계가 세임 관계가 아니라고. 그냥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더 많이 들러붙어.
그래야지 안정적인 형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연은 안정적인 형태를 갖다가 유지한다 그랬었지.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가 더 들러붙는 거야. 엄청나게 무거워질수록. 그러면은 우리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녀석이 되겠지. 우리가 이번 핵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만날 녀석인데 92개의 양성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양성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헐, 양성자가 92개나 뭉쳐있으면 이 녀석은 우리 인간이 지어주기로는 이름이 우라늄이라고 지어줬어. 이 녀석을 생각해보면은 양성자 92개가 서로가 서로를 와글와글 밀어내고 있고 그 주변에 중성자들이 덕지 붙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가 무지하게 많이 붙어있고 양성자가 92개인데 중성자가 몇 개가 들러붙냐면은 143개 정도가 들러붙어. 146개가 들러붙어 있는 것도 있어. 서로 동위원소 관계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표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지금 하는 게 화학 반응식,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핵 에너지니까 핵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 핵 반응식을 나타낼 때는 굉장히 간단해. 원소 기호를 써주고 그 왼쪽 아래에다가 양성자의 개수 또는 원소 기호를 써줘. 둘이 같은 말이지. 그리고 위에다가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해준 개수를 갖다가 써줘. 이거를 갖다가 양성자랑 중성자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니? 원자 핵을 이루고 있고 원자 핵의 질량을 담당하고 있고 이 둘은 질량이 거의 어때? 같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버려.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를 갖다가 더한 걸 갖다가 우리는 질량수라 그래. 질량수. 질량이랑 같은 말이니? 아니야. 질량수라 그래. 질량수. 여기다가는 질량수를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질량수도 알고 양성자의 개수도 알면 너네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겠냐? 중성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질량수랑 질량이랑 어떻게 다르니? 질량수는 몇 U인지 구하는 거야. 235U라고 구해주는 거고 이 1U가 몇 킬로그램인지를 알겠지.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곱해주면 우라늄 원자 핵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질량수랑 질량이랑 절대로 다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라늄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이런 새끼도 있고 요런 새끼도 있고 235도 있고 238도 있다는 거야.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니? 동위원소 관계가 있지. 얘는 중성자가 143개가 들어있을 거고 얘는 146개가 들어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점점 무거워지다 보면 너네 TV에서 보면 알지. 막 350kg짜리 사람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링겔 쳐맞으면서 계속 감자칩 쳐먹고 막 이런 거 봤지? 어때? 졸라 불안정해 보이지.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어. 자연의 법칙, 저준가?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거스르려는 사람은 되게 일찍 죽어. 생명체도 마찬가지야. 계속 쳐먹으면서 자기 몸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하면은 죽어. 오케이? 죽을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원자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자기 몸뚱이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뚱뚱한데 이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아이 중성자 너 일로 와. 에이 양성자 일로 와. 더 처먹을래 이러면서 의지가 있는 애가 아니지. 자연의 것이란 말이야. 얘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실제로 돌연변이 아니고 그냥 자연의 물질이겠지만. 그래서 자연 상태로 있기에는 자기 몸이 어떨까? 너무너무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가 자꾸 자기를 자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가벼워지려고 노력을 해. 퇴! 원자핵에서 계속해서 뱉어줘. 오케이? 그렇게 자연 상태를 쫓아서 자연 상태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는 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미안해 딸꾹질이 나오네. 그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붕괴를 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 붕괴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 몸에서 막 그러니까 지방이건 단백질이건 막 자꾸 잘라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무거우니까 버리는 거야 자꾸. 오케이? 그러면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방사성 원소라고 해줘.
방사성 원소. 그리고 그 방사성, 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사능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나오는 물질을 갖다가 방사능 물질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방사능에 우리는 방사능 이러면 우리 벌써 어때? 아이씨 방사능 이러지. 되게 몸에 안 좋을 것 같지. 이미 뉴스 같은 걸로도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도 얘는 몸에 맞으면 되게 몸에 안 좋아. 물체들도 안 좋아. 어떤 거에 노출이 되든 이 방사성 원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에 노출이 되면 되게 안 좋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살펴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노벨상 탄 사람들 대부분이 요 핵물리학에서 노벨상을 되게 많이 탔어. 퀴리 부인도 먼저 알고 있지. 방사성 원소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도 어때? 좀 일찍 죽었어. 왜? 방사능을 갖다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이 일찍 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요 방사성 원소라고 했고 자연적으로 붕괴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때는 생명을 담보로 했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연구를 하셨었겠지.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걸 발견했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셨었겠지. 도움이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지. 뒤쪽에서 말할 거지만 요 붕괴가 되는 양상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한번 찾아봤더니 이상하게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야. 되게 신기하게. 그냥 막 나 너무 무거워. 내 몸무게가 막 238kg이야. 아, 개 무거워. 나 30kg 버릴래.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성 있게 이 녀석이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붕괴가 언제까지 일어날까? 원소 기호가 지금 92번까지 내려와 있는데 붕괴할 때마다 자기가 어떨 것 같아? 가벼워져. 가벼워질 때마다 다른 원소로 변하거든. 이따가 설명할 거야. 그러면 얘가 안정적인 상태로 될 때까지 붕괴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 녀석이 이제 붕괴를 할 건데 그냥 이만큼 뚝 떼가지고 씨발 버려 이러고 붕괴하면 편하겠지만 사람들이 봤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양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양상을 한번 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이 발견했던 붕괴는 넘버 A, 그리고 넘버 B, 넘버 C로 나타냈어. 첫 번째 발견, 두 번째 발견, 세 번째 발견으로 그 양상을 발견한 거고 지금도 인류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붕괴 양상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있겠지. 첫 번째로 확인한 그 양상을 A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니까 얘를 알파로 바꿨어. 얘는 베타로 바꿨어. 얘는 감마로 바꿨어. 그래서 첫 번째로 발견한 붕괴 양상 알파 붕괴, 두 번째로 발견한 붕괴 양상 베타 붕괴, 세 번째로 발견한 붕괴 양상 감마 붕괴라고 표현을 해줬어. 첫 번째로 알파 붕괴는 뭐냐면은 이거를 내보낸대.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를 갖다가 핵에서 팽 하고 뱉어내는 거야. 오!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얘 많이 봤는데? 누구야? 헬륨의 원자 핵이지. 오케이? 헬륨의 원자 핵을 토해낸대. 오, 되게 신기하다.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 이 우라늄이 선생님 수업에서 우라질이라고 되게 많이 해. 우라늄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를 갖다가 퇴하고 뱉어내는 거야. 즉 헬륨의 원자 핵을 갖다가 뱉어내는 거야. 2, 4 헬륨의 원자 핵을 갖다가 퇴하고 뱉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두 개가 줄었기 때문에 원소기호 자체가 몇 개가 줄는 거니? 두 개가 줄는 거지. 원소기호가 몇 번이 돼버려? 90번이 돼버려. 선생님 저 90번이 뭔지 모르는데? 나도 몰라. 그래서 그냥 뭐라고 쓰냐면 X라고 써. 모르니까. 그치? 뭐 있겠지. 근데 우린 몰라. 몰라도 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외워. 그치? 그리고 여 위에는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총 몇 개가 줄었니? 4개가 줄었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231이 돼주는 거야.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간 녀석을 표현을 해주자. 바로 알파 입자라고 써주는데 이 알파 입자는 사실 뭐랑 똑같니? 헬륨의 원자 핵이랑 완전히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라늄은 자기 몸뚱이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뭘 한 거니? 스스로 붕괴가 일어났는데 알파 붕괴라는 거를 한 번을 한 거야. 이 상태는. 그러면은 자기 몸이 몇만큼 가벼워졌어? 4U만큼 가벼워지고 양성자는 2, 2개만큼 빠졌지. 다른 물질로 변해버린 거야. 더 어떤 물질로? 가벼운 물질로. 오케이? 붕괴는 무조건 어떻게 변하냐면 에너지는 고온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일까? 저온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일까?
자연상으로 봤을 때 몇 켈빈이 가장 안정적이냐면은 0켈빈이 가장 안정적이야.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 우주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대? 너네 현대우주론에서 배웠지? 식고 있대. 현재 2.7켈빈 또는 2.3켈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식을까? 0켈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식을 거야. 별들이 다 뒤지고 나면은 그게 0켈빈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식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녀석들도 마찬가지야. 에너지는 낮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질량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작아져. 자기보다 무거운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는 절대로 없어. 오케이? 무조건 질량은 작아지려고 그러고 에너지는 낮아지려고 그래.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해. 자, 그러면은 베타 붕괴는 뭐냐면은 전자 하나가 원자 핵에서 튀어나가는 거래. 이 전자를 갖다가 우린 베타 입자라고 표현을 해줘. 두 번째로 발견한 녀석이니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야. 원자 핵에서. 잠깐만 선생님 어디서 구라를까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자가 어디서 나가요? 되게 신기하지 않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대. 여기에 있는 양성자가 있고 여기에 보면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업쿼크 2개 그리고 다운쿼크 1개 그리고 여기는 업쿼크 1개 다운쿼크 2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내가 말했었지. 질량이 누가 더 크다고? 중성자가 더 커. 얼마만큼 더 크다고? 전자 1개 정도 더 커. 그 전자가 누구한테 포함이 돼 있냐면은 다운쿼크한테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운쿼크는 전하량이 원래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는데 요 녀석이 전자 하나를 퇴하고 뱉어. 전자 하나를 퇴하고 뱉으니까 요 녀석의 전하량이 몇으로 바뀌냐면은 3분의 2 전하량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니? 업쿼크 되는 거 맞냐? 즉 다운쿼크 하나가 전자를 퇴하고 뱉으면서 무슨 쿼크로 변할까? 업쿼크로 변해. 즉 중성자가 무슨 뭐로 변해?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를 뱉어내면서 그 전자 하나가 나가놨으니까 굉장히 미약하긴 하지만 질량이 어때? 또 줄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베타 붕괴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가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 하나가 퇴하고 뱉는 거니까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질량수는 1U로 그대로겠네. 그치?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양성자가 한 개가 어때? 늘었어.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Y로 두자. 93에 235 더하기 전자 한 개가 되겠지. 선생님 원소 기호가 늘었으니까 요 새끼가 더 무거운 새끼 아니에요? 응, 아니야. 왜? 질량수가 그대로지. 그러면 얘네 둘은 일단 어때? U는 같아. U는 235U 이런 식으로 같겠지만 세밀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얘보다 몇 개만큼 더 무겁니? 전자 한 개만큼 더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안정을 찾아서 질량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베타 붕괴야. 오케이? 오케이. 베타 붕괴, 알파 붕괴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이 감소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감마 붕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에너지에 관련된 거야. 너네가 열광하는 감마선, 바로 그 녀석이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어서 수소 원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광선이 뭐니? 자외선 광선이지, 울트라바이올렛이지. 근데 우라늄 같은 애들을 한번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원자핵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의 궤도가 어떨 것 같니? 엄청나게 가깝게 돌고 있겠지. 그 사이에 에너지 준위 간격도 어떨 것 같아?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 위로 쫙 열받아 갖고 올라가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유전자에 가까운 전자 같은 경우 에너지 준위가 엄청나게 높은 사이에 있는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지. 걔가 차갑게 식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해 줘야 돼. 위에 있는 전자가, 즉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어디를 찾아가는 거니? 바닥 상태를 찾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에너지가 감마선의 형태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 감마 붕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우라늄이 그냥 우라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만 나오는 거야? 전자기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다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알파, 베타, 감마 붕괴는 보통 그걸로 많이 나오지. 그래프. 어떤 물질이 있다. 뭐 여기에 양성자가 써 있고 X축에는 중성자가 써 있고 뭐 어떤 물질이 있다. 우라늄이라고 치자. 그럼 얘가 양성자 두 개가 다운되고 중성자도 두 개가 다운이 됐다 라고 하면 얘는 1회의 알파 붕괴를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양성자가 한 개가 늘면서 중성자가 두 개가 한 개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베타 붕괴가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프를 갖다가 너네가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럼 베타 붕괴가 몇 회 일어나고 알파 붕괴가 몇 회 일어났다라는 걸 너네가 셀 수가 있어야 돼.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는 건 뭘까? 감마 붕괴는 못 나타내겠지.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를 하면서 나오는 입자를 갖다가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감마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녀석들이 뚫을 수 있는 거랑 못 뚫는 거랑도 구분해가지고 내신에서는 좀 알아둬야 돼. 알파 입자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가 있대. 즉, 너네 잘 생각해보면은 헬륨을 갖다가 헬륨 원자 핵이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 원자 핵이 생각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크다는 거야. 종이를 못 뚫을 만큼 크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못 뚫는데, 하지만 베타 입자랑 감마선 같은 경우엔 얘를 뚫는데. 오케이? 그래서 베타 입자를 막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알루미늄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알루미늄은 베타 입자는 못 뚫는데, 하지만 또 문제가 있어. 누구는 뚫을까? 감마선은 뚫는데. 오케이? 그 감마선을 막으려면 납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된대. 근데서 보통 막 우리 그 대통령들이 있는 벙커 같은 데 짓는 거 보면 납 같은 것들이 꼭 들어가. 왜 그럴까?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감마선이 나오면 그 감마선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 벙커 내부에 납을 갖다가 그 벽에다가 납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못 뚫게 만드는 거지. 콘크리트로 걔를 막는다 그러면은 엄청난 두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저기 어디니? 체르노빌도 어때? 콘크리트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다 감싸놨는데도 계속해서 어때? 방사성 붕괴가 나타나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엄청나게 거대한 강철로 만들어진 돔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번에 씌운다 그러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더 중요해. 얘는 문제로 꼭 나올 거야. 얘 한번 보자. 전기장 내에서 알파 입자랑 베타 입자랑 감마 선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건데, 알파 입자는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2, 베타 입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 감마선은 전하량이 없겠지. 오케이? 그러면 알파 입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왼쪽에서는 플러스로 밀고 이쪽에선 마이너스로 당기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휘겠지. 하지만 베타 입자는 어때?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휠 거야. 마이너스가 미니까. 그래서 얘가 휘긴 휘는데 어떻게 휘냐면 획! 둘 중에 누가 더 커브가 심하니? 베타가 더 커브가 심하지. 그 이유가 뭘까? 가벼우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 거의 몇 배 가벼워. 알파 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양성자 한 개가 얘보다 거의 2000배 가벼운데 여기에 4개가 뭉쳐있지. 그러니까 8000배 정도 얘가 더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묵직한 새끼가 가니까 덜 휘는 거고, 얘는 가벼우니까 획! 하고 휘는 거야. 감마선은 여유롭게 직진하겠지. 그러면 전기장까지는 너네가 잘하는데 얘가 더 중요하지. 어디에 놓여있을 수도 있겠니? 자기장에 놓여있을 수도 있어. 자기장에 놓여있을 수도 있어. 내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네. 자기장에 놓여있을 때는 이걸 써주면 되는 건가? 한번 해보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선이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 입자는 플러스,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 감마는 몰라. 그치? 없어. 자, 그러면 요 플러스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동일하네. F, B, I, 빵야. F 힘, B 자기장, I 전류. 자기장 방향 N에서 S. 전류 방향 위로 흐르고 있지. 엄지가 어딜 가르치냐면은 칠판 안쪽을 가르치니까 알파 입자는 어디로 휠 거야? 칠판 안쪽으로 휠 거야. 오케이? 베타 입자는 위쪽으로 가고 있지. 근데 마이너스, 즉 전자가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전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 이 방향으로 전류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지.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엄지가 어딜 가르치니? 나오는 방향이네. 얘는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휠 거야. 감마선은 직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었던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를 하게 되면은 그 방사능을 갖다가 우리 사람이 노출이 되면은 또는 물체들이 노출이 되면 생명체가 노출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얘네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니?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몸이 흡수를 하면 굉장히 안 좋다라 그래. 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에 돌고 있는 전자가 그걸 처먹고 뭐가 될까? 자유전자가 돼버려. 그럴 때 우리는 원자를 이온화됐다라고 하고, 원자가 이온화가 돼버리면 세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도록 되겠지. 원자가 이온화가 됐으니까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이온화가 된 거니까 세포는 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될 거고, 세포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가 생길까? 이상이 생기겠지. 재수 쓰면 뭐 걸려? 암 걸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단위들을 사용한대. 방사능량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양을 갖다가 BQ라 그래갖고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주고 있고, 물질이 흡수하는, 즉 물질에 노출된 방사능량을 갖다가 GY라 그래갖고 Gray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밑에는 등가선량이라 가지고 인체가 받는 거, 사람이 받는 게 결국 중요할 거 아니냐? 사람이 어느 정도 노출됐다라는 거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단위로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런 시버트를 사용해 준대. 오케이? 그래서 이 단위 정도는 알고 있자. 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겠지. 인체에 노출된 정도를 특정하는 방사능량의 단위는 뭐 그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요 방사성 물질을 인간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예도 있어. 뭐냐면 이 우라늄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니? 스스로 붕괴가 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하고 있지. 그 붕괴되는 속도가 어떨까? 느려. 아주 느려.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 오케이? 엄청나게 느려.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것들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6, 여기에 12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어. 오케이? 얘랑 우라늄이랑 서로 붕괴가 되는 속도, 얘도 이제 스스로 붕괴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안정적인 상태로. 무거우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느린지 빠른지를 갖다가 얘가 돼지니까 더 느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원소마다 다 다르대. 그걸 갖다가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해놨어. 어떤 원소는 얘가 붕괴되는 속도가 이렇다. 어떤 원소는 이렇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경향이 나온다라는 거야. 동일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 물질은 동일한 붕괴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자, 그러면 그 붕괴 속도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말한 게 있어. 뭐냐면은 바로 반감기라는 거야. 이 반감기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스스로 붕괴를 해서 그 물질의 양이 반밖에 안 남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그래. 오케이? 원소가 붕괴되는 속도를 안다고 한다면 그 원소가 절반까지 붕괴되는 속도를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겠지. 실제로 측정한 것도 있겠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해보는 거지. 어느 날 지질 조사를 마구마구 하다가 요 지층에서 보이나? 보이지? 이야, 이렇게 생긴 귀요미 공룡 뼈가 발견이 됐어. 근데 정말 고맙게도
그 옆에 우라늄이 있었어. 그 우라늄을 봤더니 마치 피자 조각 난 것처럼 그 양이 요만큼 남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물질은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안정적인 물질로 변해가고 있을 거고, 우라늄인 상태인 물질은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 4분의 1만큼 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라늄이 만약에 반감, 즉 자기 우라늄이 만약에 100g이 있었는데 그게 50g이 되는데, 우라늄만 50g이 되는데 10억 년이 걸린다라고 과학자들이 측정을 했어. 과학자들이 10억 년 동안 살면서 씨발 존나 느리네 그러면서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속도를 갖다가 추정을 한 값이겠지. 10억 년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라늄이라는 녀석이 지금 반감기를 몇 번 겪은 거니? 한 번, 두 번 겪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룡뼈는 몇 년 전에 있었겠구나, 20억 년 전에 있었던 녀석이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되게 머리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감기로 이용해가지고 뭐 지질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하기도 해. 그래서 이 방사성 원소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핵 반응에 대한 거를 해보고 원자로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게. 여기까지.